네, 안녕하세요. 앉아서 KBS 하시죠. 손소영입니다. 예, 그럼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많은 대화를 네. 틈틈이 나누셨는데 그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시면서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이 한반도 문제도 해결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중동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강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대통령께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주문한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가 이게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는데 관여해서 문제를 완화한다, 해결한다는 뜻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동일하지만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뭐 그 점은 분명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뭐 만찬 자리에 90분이 넘는 긴 시간에 옆자리에서 계속 대화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오히려 정상회담 시기보다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뭐 그 과정에서 뭐 강한 지도자라는 뭐 표현도 여러 차례 해주시기도 하였고, 아마 그게 존중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 그다음에 한미 관계, 이게 뭐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중에서 가장 뭐 긴 대화를 한 것은 사실 북핵 문제죠. 앞으로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막 14일인가 뭐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함께 뜰을 거니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 말씀도 하시더군요. 자기가 올렸다고. 본인이 올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동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먼저 그 북한 문제 어떻게 돼가요? 이렇게 미리 물어보셔서 갑자기 좀 사진 촬영 시간에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잠깐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북한도 이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물론 뭐 그 점도 그 점이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하셨고요. 그런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게 고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일률적으로 한 번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북한은 우리의 판단으로는 뭐 일정 수 이상의 핵무기를 실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연간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 또 그 투발 수단, 핵무기라고 하는 게 그 자리에서 뭐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딘가를 멀리 보내서 사용하는 건데 소위 투발 수단, 옮기고 떨어뜨리는 그 투발 수단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뭐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이미 다 개발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거의 마지막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서로 하면 이게 접근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비핵화 얘기를 하지 말고 핵 보유를 인정해야 대화하겠다 이러고 또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는데 이러니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던 것처럼 단계별로 좀 목표를 나누자.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나눠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현재 추가의 핵물질 개발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추가 생산을 안 하는 것, 중단하는 것, 또 핵물질의 해외 반출을 하지 않는 것, 또 ICBM에 더 이상 기술 개발을 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서
중단하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에는 이익이다. 방치하면 계속 상황이 악화된다. 그리고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이제 핵물질을 보유하게 되면 아마 해외 반출 욕구가 커지지 않겠냐. 그게 매우 실질적 위험한 상황이 아니겠냐. 뭐 이 점에 대해서 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더 이상 진척되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걸 단기적인 목표로 일단 하고, 그렇다고 비핵화를 포기하지 말되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일단 단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가자. 일단 중단하고 멈추고 또 안정이 되면 감축을 하든지 좀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서로 신뢰가 쌓이고 체제가 안전이 보장이 됐다고 하면 그 핵무기 유지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체제 위협이 더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서로 만들어서 이제 비핵화를 향해 가면 되지 않냐. 이 장기 목표로 삼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약간 나눠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설명을 좀 긴 시간 드렸어요.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한반도의 핵 문제를 포함한 평화와 안정의 문제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전에 한반도의 핵 관련된 한반도 정책으로 제시했던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이해했다고 생각됩니다.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기자분 여기 앞에 머니투데이 김성원 기자님. 예, 저 머니투데이의 김성원 기자입니다. 순방 고생하셨고 시차 적응을 좀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첫 번째 G7 1박 4일 일정 갔다 오고 이번에 갔다 오니까 감회가 좀 남달랐는데, 대통령이 조금 더 솔직하게 두 번째 G7 정상회의 이제 참석하시고 나니까 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자유롭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2년차 외교 구상은 좀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공교롭게도 이번에 양자회담에서 캐나다 총리와 그리고 독일 총리를 둘 다 만나셨는데요. 캐나다가 60조 잠수함 사업 최종 사업자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만남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이 컸는데, 혹시 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될지, 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총리, 캐나다 총리와 독일 총리는 독일 총리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캐나다 총리를 만났는데, 뭐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고요. 우리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뭐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긴 한데, 그러나 뭐 낙관하기는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막 졸리는데 그 시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순방을 다니면 우리 동행하는 언론인 분들한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들죠, 사실은. 열 몇 시간씩 그 좁은 의자 좌석에 앉아서 쪽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냈다고. 돈 없으면 해외 취재도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법률적 검토를 좀 지시를 해놨어요. 제 생각은 어쨌든 우리가 뭐 법률이나 상식상으로 민간의 취재 활동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게 약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그거에 안 하더라도 취재진으로부터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뭔 지시를 했냐면, 항공료는 여러분이 안 가시면 빈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빈자리로 가면 그 항공료만큼 뭐 손해가 나거나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더 타고 가면 혹시 비행기가 무거워져 가지고 항공료가 조금 더 들 수 있나요? 뭐 그런 정도. 그러나 일반 항공료 상당의 아마 비용을 받는 것 같던데요. 그건 내가 보면 부당이득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 너무 뭐 수천만 원씩 내면서 어떻게 취재를 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영업활동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국가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공익적인 측면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또 홍보를 대신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빈자리로 가는 것, 그 비용까지 일반 항공료를 받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 지적을 해놨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작년에 처음 G7 회의를 갔을 때는 사실 뭐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고 원래는 안 갈까 생각했었죠. 초청이 있지만 안 갈까 생각했다가 이게 매우 중요한 회의라서 어쩔 수 없이 갔고, 또 뭐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다 외국 정상들이 뭐 여러분도 뭐 개인적으로 사람을 처음 만나면 좀 어색하고 불편한 것처럼 뭐 국가 정상들도 사실 처음 보고 그러면 막 쑥스럽고 어색하고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일본 총리께서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아마 그 G7 회의는 처음이었죠. 늦게 취임하시면서. 어쨌든 그러나 이번에 이제 두 번째는 거의 뭐 다 만나봤던 긴 시간 얘기를 했던 분들이어서 더 깊이 있는 대화도 가능하고 또 정서적 교감도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 국가 간의 관계도 정상들 간의 정서적 유대와 교감이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제가 사실 매우 고마웠던 것은 이태리 측의 그런 뭐 배려라고 할까 그런 거였죠. 우리 교민들이 여러 가지 저한테 민원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연간 100만 명 정도가 이탈리아 관광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태리에 있는 우리 재외 국민들 또는 동포들이 관광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시험 봐서 뭐 자격증을 얻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대요.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말인데 밤에 관광청에서 우리 교민들 중에 그 일에 관계된 관광 가이드 회장인가 그분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요. 앞으로 이렇게 한번 처리하자. 뭐가 문제냐. 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낮에 월요일 날 간담회라고 했는데 전날이니까 일요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 각별한 배려를 해준 거죠. 멜로니 총리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주말에 이렇게 조치를 해준 겁니다. 매우 감사한 일이죠. 그게 아마 서로 간의 신뢰와 교감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감가 상각제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은 배제돼 가지고 혜택을 못 보게 돼 있어서 엄청난 부담이었는데 저번 1월 달에 총리께서 방한했을 때 제가 그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법률 개정까지 다 끝내가지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그 수출품에 대해서는 똑같은 유럽 기업과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원 의장하고 면담이 있어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원래 이태리는 원래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이건 정말로 특별한 예배라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상들 간의 잦은 교류 그리고 정상들 간의 정서적 교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뭐 몇 년 동안 또는 십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아주 묵은 숙제, 난제들도 정상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해결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좀 더 가급적이면 임기 전반에 초반에 외국 정상들 간의 정상회담 교류는 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힘들긴 한데 사실 임기 후반에 가면 사실 그게 뭐 그렇게 효과를 보기 어렵죠. 이미 다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버리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 육체적으로 좀 부담되고 어렵긴 한데 또 여러분들은 매우 어렵긴 하겠지만 좀 앞으로도 좀 더 자주 많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초청해서 많이 오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